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이렇게 큰 환호성까지. 아니, 뭐,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당연히 또 이렇게 예의를 보여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환호성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저보고 멋지다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빈말이라도 칭찬을 해주면 저희가 연구해보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상대방 기분 좋아지는 게 요만큼이면 상대방은 그 3배 정도 느낍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에 별로 없는 칭찬도 사실은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마음에 없는 건 아니셨죠? 네. 근데 마음에 없는 칭찬을 조금 이렇게 조금씩 주위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 근데 결국 자기가 유리해지는 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칭찬하는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않잖아요. 네네. 자기한테 칭찬해주는 사람인데도 해칠 정도가 되면 그건 사이코패스인데. 네. 근데 사이코패스는 사실 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주로 많이 보니까 사이코패스에 의해서 살해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극적인 죽음보단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위험들을 우리가 잘 조심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의외의 일들을 밝혀내는 게 이제 제가 아는 인지심리학입니다. 네, 인지심리학. 네. 상담심리학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저도 상담심리학 하는 분들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네, 뭐 입맛 없을 때부터 아니면 뭐 좀 우울감이 있을 때, 뭐 아니면 뭐 제 아내한테 무지 혼났을 때, 막 이럴 때. 네. 그 참 신기해요. 2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적응이 잘 안 돼요. 네네. 제가 5살이 많거든요. 네. 5살이 많은데 죽을 때도 5살이 많겠죠. 네. 근데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니까 이분이 누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 제가 5살이 많은데도 누나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잔소리를 한 10분 정도 하다가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뒤통수 때리죠. 20년 차쯤 되니까 이분이 형님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잔소리도 안 하고 뒤통수를 때리시는데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데 저도 힘들 때마다 아니면 좀 궁금할 때마다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한테 가면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이 저 같은 인지 심리학자가 오니까 되게 좀 재밌으신가 봐요. 같은 심리학자들끼리 뭐 하는 거냐고. 변호사가 변호사한테 법률 상담 받는 거랑 똑같고.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 만날 때 그렇게 겸연쩍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지를 다루는데 인간의 인지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작은 변화로도 크게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살짝 건드려줘야 근본적으로 뭔가를 좀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인지심리학이 되게 딱딱한 심리학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거대하고도 굉장히 극적인 범죄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막 계단에서 잘못 굴러떨어져서 그렇죠? 사실은 뭐 독극물을 먹고 죽는다기보단 건강에 안 좋은 불량식품 오랫동안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쭉 모아다 보니까 사실 연구 과정은 재미가 없어요. 연구 과정은 재미가 없는데 이제 결과물들은 꽤 쓸모 있는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종합해서 오늘 제목은 이제 마음의 지혜. 마음의 지혜. 네. 제가 하도 지혜라는 말을 좋아하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경일이 저놈은 분명히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지혜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 실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인간의 지혜로움을 연구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이니까 마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생각으로 나를 지키고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중요한 건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빈소에 갔는데, 그러니까 제 지인의 아버지였죠. 근데 이제 그 지인의 아버지가 93세로 돌아가셨어요. 3세로 돌아가셨는데, 보세요. 지금 딱 요 반응이
어떤 느낌이냐면 오 딱 하시면서 근데 요 어떤 말이 나올래다가 요 말을 싹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호상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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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그 딱 들키신 거죠. 예. 그러니까 호상이네라고 얘기하려는데 아닌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비극적인 삶은 아니죠. 당연히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예전 한 10년 전 같았으면 혹은 20년 같았으면 20년 전 같았으면 93세로 돌아가셨대라고 하면 그냥 툭 하고 호상이시네, 호상이시네. 근데 요즘 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상조회사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부터 호상이라고 표현하세요? 93세로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서 호상일까 아닐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똑같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쭉 이제 한 서너 명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주시니까 식사를 하면서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지 요즘은. 내가 생각할 수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딱 한 친구가 그래도 옛날엔 93세는 호상이었잖아. 근데 그날 그 친구만 빼고 이후에 이제 계속 들어오는 이제 동창들 문상객들 중에 93세를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선후배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말에 주저하셨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80대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호상이라는 표현 안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네, 네, 그렇죠. 제가 그 상조회사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에 돌아가신 분의 빈소에서부터 호상이란 표현 나오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번 알아보겠다고. 근데 그분도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저도 약간 놀랐는데 96세는 돼야 호상이란 표현을 쓰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95세는 넘어서 96세는 되어야만 그래 그 정도면 그래도 속상하지 않은 수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장수지대에 들어왔죠. 그게 올해 2023년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96세이신 분은 안 계시죠. 저는 50대이지만 지금의 그럼 40, 60대인 분들 몇 살까지 사시느냐 이러면 진짜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네, 저희 연구자들끼리도. 그런데 100살을 넘기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토를 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은 이제 뭐 일상적인 말이 됐어요. 원래 호모 사피엔스였잖아요. 네,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근데 이제 호모 헌드레드는 이제 약간 재미있는 조어인데 이제 100살은 기본적으로 넘기니까요. 그렇죠? 제가 연구자들이랑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의학, 그다음에 생명공학, 그다음에 뭐 진짜 심지어는 초파리 연구하는 분들까지 이제 인간의 수명과 이 생물의 수명이니까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110살에서 130살까지는 쫙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사시니까. 지금 제 주위에는 40대 후배님들, 50대 동기분들,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분들, 그리고 60대 선배분들한테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사시니까 네, 조심하시라고. 네. 조심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80대인 분들도 지금 80대인 분들도 재수 없으면 12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하실 정도로. 물론 우리는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죠. 그렇죠? 예.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장수는 단단히 각오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전대미문의 하여튼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겸허한 자세와 장수를 각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내가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살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멱살을 딱 잡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럼 앞으로 75년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미안. 사람이요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이제 60 와,
환갑 정도가 되시면 60년 정도가 되시면 왜 잔치 옛날에 잔치했었잖아요. 근데 그 환갑 잔치 때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그 주인공인 환갑을 맞이하신 분들이 입으셨는데 제가 그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 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어요? 아무리 축하하는 건 좋지만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친척분들을 마지막 보는 거니까 예, 그분들 뇌리 속에 예전에 또 사진도 없었으니까 그분들 뇌리 속에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길까? 그런 추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환갑잔치 하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아마 하면 오히려 재밌을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53세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7년 선배님, 다른 대학에 계신 제 그, 선배님한테 그분이 이제 60이 되셨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좀 오셨어요. 학교를 오셨는데 대학 교수 제가 연구실 앞에 축환갑 이렇게 써놨더니 크게 써 붙여놨더니 내 주위에 이런 장난을 할 놈은 너밖에 없다. 너 진짜 이렇게 장난을 아직까지도 치고 사냐? 라고 했는데 제가 또 장난을 연구하거든요. 장난치는 사람이 창조하고 애착을 만든다. 이런 저의 그 칼럼을 쫙 카톡으로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쌍욕을 하셨습니다. 60이 아니라 70대인 분들이 70%가 살아있어요, 지금. 70대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시점에. 예전에 1, 2%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70배 생존력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결론. 오래 산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 그렇다면 이제 오래 산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되며 제일 중요한 건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랑도 살아가야 되죠. 예전에 그 TV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런 오피스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 정말 재밌는 건 뒷줄에 계신 분들과 앞줄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이 뒷줄에 계신 분들은 이제 4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20대, 30대잖아요. 지금 앞에 네 분은 진짜 오리무중에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 TV 손자병법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돼서 한국 직장인들의 얘기들을 많이 다룬 거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 드라마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20대 중후반의 신입사원이 거기에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나이로 설정되신 과장님 정도 되는 분과 같은 이런 공간 안에 있는데 마치 지금으로 치자면 한 40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만 해도 제 친구들이 40대 중반만 돼도 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이런 개방된 공간에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5살 차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나이 차인데 요즘 이제 취직하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15살은 그냥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혹은 옆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굉장히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사회가 됐어요. 요즘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많이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젠더 간의 갈등이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 왜 이러냐고. 이 시대가 이상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엔 안 만났다고. 예전엔 안 만났어요. 예. 예전엔 안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갈등할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 같은 40, 50대 아저씨가 가는 다방에 20대, 30대 여성이 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30대가 가는 그런 맥주집에 또 60대가 갈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면 카페 가면 10대부터 8, 90대까지 다 앉아 있죠.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예전에는 안 만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고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더 심해질 거예요. 왜겠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희 때 100만씩 태어났어요. 100에서 110만씩.
예. 그러니까 100에서 110만씩 태어나던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가 끝나는데 올해 24만 조금 넘게 태어납니다. 네. 정말 많이 줄었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20만 명으로 떨어져요. 그냥 20만 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4분의 1 토막이 아니라 5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은퇴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전업주부들도 다시 일하러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직장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80대 중후반까지 일할 거라고. 지금 40대, 50대도 70대 중반 넘게 일해야 되거든요. OECD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 분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압도적인 비율로 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래 산다에 또 하나가 뭐가 추가되냐면 오래 일한다까지 추가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서울대학교의 인구학자, 인구통계학 전공하는 조영태 교수의 책 제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결론, 작은 소결론이죠. 오래 산다에 더해서 오래 일한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그야말로 어깨 부딪혀가며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타인에게 잘 적응해야 되고 타인도 나한테 잘 적응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참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상수와 변수 정리를 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상수는 수학에서 안 변하는 수죠. 그렇죠? 변수는 뭐냐? 변하는 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상수와 변수 오랫동안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축적해 보니까 야, 이건 사람이 작년에 불러서 실험을 하든 10년 전에 불러서 실험을 하든 이건 이 사람이 그대로 있네. 이건 이 측면이 상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분은 지난주에 실험을 했는데 이번 주 불과 일주일 후에 됐는데도 확 변해서 오시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제가 신장을 못 바꾸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키가 170 뭐 이건데. 제가 바꿀 수 없는 신장을 바꿔보려고 하면 저는 불행해지죠. 제가 돈 싸들고 다니면서 성장 클리닉을 이 나이에 다니면서 저 190으로 만들어주세요. NBA 진출하고 싶어요. 프로농구 190 가지고도 안 되죠. 거긴 2m 넘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불행해질 겁니다.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을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또 일부 또 사회를 환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성장 클리닉에 쓸 테니까요. 자,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 인생은 정말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허망해지는 게 있어요. 또 뭐냐? 바꿀 수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거. 이거 진짜 허망해지죠. 그렇죠? 특히 허망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걸 방치해놓고 사는 건 나중에 진짜 100살이 훌쩍 넘은 내가 세상 떠나는 시점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건 그대로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삶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진짜 길게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안 변하는 거 상수.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성격이에요. 성격입니다. 네. 성격 잘 안 변합니다. 네. 자, 성격에는 어떤 게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예요. 그렇죠? 외향적이다, 내향적 같은 겁니다. 이런 건 잘 안 변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냥 사석에서는 그냥 야, 절대 안 변해. 이 정도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마 못 바꿀 거예요. 이건 아마 못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꾼다 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향적이다가 더 좋은 걸까요? 내향적인 게 더 좋은 걸까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주자주 이동해주면서 타인들을 잘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으니까
정지해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좋은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방적인 성격과 보수적인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너지면 안 되는 기존 질서를 잘 지켜주죠. 그러니까 다 상보적인 거잖아요. 상보적인 겁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묻어서 또 넘어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없애보고 싶어하는 게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들이 많이 대부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 앞에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네, 70년대, 80년대 거리를 가면요, 성격 개조 프로그램 학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심리학이든 아니면 인간과 관련된 다른 학문이든, 그래서 한 30년쯤 하신 저의 선배들께서는 그래서 한 30년쯤 공부하시면 사람 안 변하는 게 있다. 굳이 인지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증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거든요.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 네. 지금 전남 여수에 계시죠. 네. 요즘 우럭 잡는데 아주 심취하고 계시고, 네. 미술 하시는데 심취하고 계신데 보세요. 네. 사람 절대 안 변한다. 근데 저게 바로 뭐가 안 변하느냐? 성격 안 변한다. 네. 이 밑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고2 때 담임 선생님은 내 성격에 대해 이렇게 써놓으셨다.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이나 쉽게 격함. 그때나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이나 난 하나도 안 변한 것이다. 네. 지금은 이제 10년 더 지나서 60대가 되셨거든요. 우리 김정은 선배님 지금도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저한테 가끔 조언을 하시는데요. 나 분명히 이 얘기하면 내일 후회할 거야. 너한테 이 얘기한 거. 하지만 내가 너 좋아하고 내가 봤을 때 너한테 필요한 얘기니까 할게. 라고 가끔 저한테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뼈 때리는 조언 하시거든요. 저는 이분의 직설화법이 너무 좋아요. 예. 이분의 직설화법 너무 좋습니다. 예, 저한테 없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김정은 박사님 되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분 귀에 들어가라고. 그분 귀에 자꾸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들어가야 저한테 또 조언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사소하게 글 쓰는 법부터 이분과 뭐 매일매일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과 뭐 자주 연락 주고받는 것도 아닌데 제 인생에서 한 4, 5년마다 한 번씩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김정은 선배님한테 받아요. 네. 근데 다 좋고 다 존경하는데 이분 욱하는 성격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건 나의 타고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태아 시절에 거의 결정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네네. 태아 시절에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품 안에 10달 동안 다 존재했잖아요. 근데 태아 시절 오고 이제 태아가 있으면 호르몬의 어떤 종류의 호르몬,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어떤 종류의 호르몬을 내 어머니가 나한테 주로 많이 주셨는가, 영향을 미치셨는가, 이걸로 결정된다. 이제 거의 정설로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의 성격은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가해자가 화내시는 거예요. 넌 승질이 왜 이러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은 안 변하는데 우리의 성품은 변하죠. 그런데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 네.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인종적 특징을 혹은 민족적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죠. 성품이 바뀐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한민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문화심리학자예요. 문화심리학자인데 일본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참 많이 비교하죠. 정말 많이 다르죠. 네. 저도 제 일본 친구들이 있는데 일본 친구들은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애가 드세냐고. 내가 뭘? 이러면 너 방금 드센 행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나긋나긋하고 조용하고 속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저는 약간 거칠고 그들에 비해서 제 맘대로 하는데 대신 저는 솔직하게 툭 하고 예, 얘기를 하죠. 예. 왜 문화가 이렇게 달달됐을까? 지형지물이 또 많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쳤겠죠. 만 년 전부터 우리는 대륙의 끝에서 모든 오랑캐나 나님 타민족의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싸움을 많이 했고, 일본은 만 년 동안 내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한민 박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한국의 문화는요 주체성이 높아요. 주체성이 높아? 주체성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한민 박사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저렇게 길게 써놨다는 얘기는 정의를 내리는 학자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김정은 박사를 선배로서 심리학자로서 되게 존경하는 이유, 그리고 후배인 한민 박사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사람들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복잡한 정의를 이분들이 간단하게 표현하고 쉬운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재주라고 표현 안 하고 능력입니다. 왜? 이걸 공부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걸 공유해봤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김정은 박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이 청년 해결 철학에서 나온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인정투쟁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자아가 인정을 받아야만 정체성을 가진다. 뭐 이게 어려워. 네. 그래서 형님 뭐 좀 쉬운 말 없습니까? 이거 다 쉽게 표현하죠. 그게 다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야.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그러니까 해결 방안도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는 삶.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인정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감탄하는 게 있는 삶. 남의 감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도 감탄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는 삶. 그러니까 제가 해결 방안을 쉽게 찾죠. 저희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멋진 차를 샀어요. 그럼 남의 감탄을 주로 받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좀 지식을 쌓았어요.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남이 감탄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나한테 감탄하죠. 늘 새로 배우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김정은 박사님에 의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남의 감탄, 타인의 인정보다는 내가 나한테 감탄할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오신 아주 현명한 분들이죠. 그런데 한민 박사는 또 후배인데도 이걸 너무 잘해요. 주체성이라는 게 한국 사람이 높다라고 하는데 주체성이 뭐야? 라고 제가 한민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그게 다 필요 없고요. 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의 삶이 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제가 고마우면서도 참 배울 게 많은 후배 연구자인데 연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한민 박사가 저한테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막말이 많은 거예요. 욕설도 많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의 문화에는 욕설과 막말이 별로 없습니다. 좀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일본 욕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민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본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겠네? 한민 박사가 웃으면서 저한테 꼭 그런 건 아니죠. 일본은 저주가 많은 사회거든요.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바로 이 한민 박사의 책 제목인데 참으로 재밌게도 한국 사람의 성품과 일본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고 갈등을 하는 게 힘든 문제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커서 큰 문제죠. 선을 그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선을 넘어가. 맨날 넘어. 네, 그렇죠. 네. 저도 하여튼 걸핏하면 선을 넘어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부부 싸움은 선을 넘어서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네. 너 선 넘었어 지금만. 네. 그래서 이렇게 욕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문화와 저주로 대변되는 일본의 문화에서 우리 한국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잘 자는 겁니다. 왜냐? 화가 많고 주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문화에서는 막말과 욕설과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언제냐? 잘 못 잤을 때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제가 심리학자로서, 특히 인지심리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성품부터 시작해서 타고나기는 것까지도 문제가 있는 분들, 정말 타고난 악인이 아닌 이상 성품도 괜찮은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인데 갑질 사건, 막말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계시죠. 혹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사고 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불쑥하고 화를 제어를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제어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후회하시는 경우 꽤 있죠. 네, 저도 꽤 있어요. 네. 지금도 두고두고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한테 지금도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실제로 추적해서 연구해 보면 대부분의 이런 경우가 특히 한국처럼 주체성이 높은 나라에선 그 전날 잠을 거의 안 잔 상태입니다. 예, 거의 잠을 안 잔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요, 특히 주체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사회적 규칙에 잘 순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말을 할 거고 그리고 나는 주도권을 잡고 싶은 이런 문화일수록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억제력은 그리고 자기 통제력은 굉장히 위험한 시험폭탄이 됩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가 너무 안 자요.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봐도 안 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통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보다 1시간을 넘게 덜 자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든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거보다도 또 더 안 자요. 그래서 심지어는 2시간 적게 자는 경우도 많아요. 평균적으로. 국민 전체가 2시간을 적게 자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 잠을 잘 안 잔다는 게 찬사로 들어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이민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우리 한국인들은 거둬왔죠.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수식어가 잠을 잊은 민족이다. 잠을 자지 않는 한국인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참 재밌는 건요, 한 시대의 성장의 원동력이 다음 시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잠입니다. 네. 1953년에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이제 멈추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죠. 네. 지금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아마 저에게도 부모님 세대일 분들일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허허벌판에서 정말 70년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그런 발전을 만들어낸, 저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야, 그 70년 동안 치열한 삶을 살아내신 저희 부모님에 대한 세대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실제로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대로 오면서 저도 또 후배 세대에 또 그런 또 존경을 받아야 되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한 시대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전 국민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모든 걸 우리가 복구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수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서부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각종 안전사고나 아니면 금융범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모든 종류의 위험과 비리 요인까지 다 합쳐서
잠을 자지 않는 게 무지무지하게 정말이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48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병사는 전투에 투입되면 자기 편 양민부터 죽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그렇죠? 네. 48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은 각종 비리에 얽힌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도 망가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파탄에 만들게 이르는, 파국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롱슬리퍼와 숏슬리퍼가 일단 있어요.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롱슬리퍼는 뭘까요? 오래 자는 사람이에요. 연구자들마다 추정은 다르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10시간을 훌쩍 넘겨 거의 11시간을 잤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11시간 자면 11시간 잤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11시간 처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잠은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뭐죠? 바꿀 수 없는 기질에 더 가깝다고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네. 아직 완전한 결론을 저희들이 내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거의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에 더 가까워요. 롱슬리퍼, 많이 자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숏슬리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의 공동 설립자죠. 근데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워즈니악은 상당한 롱슬리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숏슬리퍼에 가까워요. 숏슬리퍼는 그러니까 짧게, 적게 자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사실 팔았어요. 네. 우리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지만 사실은 엔지니어나 개발자인 분들은 스티브 워즈니악에 더 큰 점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훨씬 더 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공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더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스티브 워즈니악 없는 스티브 잡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재밌게도 롱슬리퍼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숏슬리퍼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이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즉 사업을 잘했던 사람들이 많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람이 롱슬리퍼인지 숏슬리퍼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철저히 숏슬리퍼의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러면 창조적인 롱슬리퍼들은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왔겠죠. 그렇죠? 재밌는 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도 이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어요. 근데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 현재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은 뭡니까? 아침에 똑똑해지는 사람이에요. 저녁형 인간은 어둑어둑해질 때부터 총기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사실은 생물학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의외로 답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굉장히 독특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입니다. 왜겠어요? 그 종의 특징이 없어요. 어떤 동물이든 야행성인 동물이 있고 주행성인 동물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야행성일까요? 주행성일까요? 그렇죠. 벌써 답이 다르죠. 왜? 내 첫째 딸은 야행성인데 둘째 아들은 주행성일 수 있거든요. 같은 가족끼리도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되게 태어나고 있을까요? 24시간 살아 숨쉬는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 수 있었겠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사는 다른 대부분의 종들이 같은 시간대에 다 깨 있고 같은 시간대에 대부분 잠을 자는데 반해
우리 인간은 24시간 누군가는 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차라고 하는 것, 이 개인차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자 무기였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IQ 검사를 해봅니다. 사실 IQ 검사는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만든 검사 중에 가장 신뢰로운 검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뢰로운 검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면 IQ 검사도 언제 해도 그대로여야 되죠. 그렇죠? 어떤 검사는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검사와 그렇죠? 배고플 때 한 검사가 검사 결과가 달라요. 아, 이러면 신뢰로운 검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IQ 검사를 했는데 배고플 때 IQ 검사한 것과 배 많이 부를 때 IQ 검사한 것과 점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 난다. 그럼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아침형 인간은 실제로 오전에 IQ 검사를 받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시간대인 저녁 때 받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굉장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만나도 최소한 4종류의 인간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게다가 심지어 롱슬립,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끊어 자는 유형, 붙여 자는 유형,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러면 다시 8가지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 또 다른 2개가 붙으면 16개가 되죠. 또 다른 유형이 붙으면 32개가 되죠. 잠의 유형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날 1시에 일어나서,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엄청나게 100만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난 시대라서, 저희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학년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요, 6학년 1학기 때까지 다닌 초등학교는요, 30반까지 있었습니다. 네, 30반까지. 네. 그치.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맞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앞에 계신 분들은 네. 한 반에 80명. 8324 2,400명. 그렇죠.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신입생 한 학년 전체 32개 과 다 합친 신입생이 2,000명 살짝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4년제 종합대학보다도 한 학년이 많은 거예요. 2,400명이 어떻게 한날 1시에 다닐까요? 너무 힘드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때 당시에 아침반, 점심반, 오전반, 오후반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그 오후반을 천국처럼 기억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마도 저녁형 인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저녁형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직장은 가지지 말고 좀 늦게 출근해서 밤새는 직업으로 많이 해봤으면 어떨까? 라고 조언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 친구는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받았겠죠. 좋은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조언을 아무도 안 해줬다는 거죠. 내 잠을 자셔야 돼요. 내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많은 부모님들께 잘 맞지도 않는 적성 검사 그만 받으시고, 그렇죠? 아이가 롱슬리퍼인지 숏슬리퍼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아침형 인간인지, 일단 그것만 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같이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최소한 아이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잠이 다양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잠과 나의 삶의 질에 연결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ABCD도 주셔도 되고요. 10점 만점에 10점, 9점, 8점으로 주셔도 됩니다. 어떤 날은 이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참 내가 생각해도 오늘은 정말 내가 나이값 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역시 나이 헛먹은 게 아니군. 이런 학생들한테 조언도 주고 말이야. 어떤 날은 참 나이값 못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내가 진짜 이 나이 되도록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기분을 함께 묶어서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2개만 좀 적으세요. 나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잤나. 예. 사실 이거 적는데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초를 적는 행위가 1년만 쌓이면 저는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후에 그 수초를 하나씩 적어보세요. 10초씩 투자해서. 1분도 아니고 10초. 1년 후에 그걸 쭉 보시면 365개의 쌍이 생기죠.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계시면 나의 또 다른 기질이 보이실 거예요. 나 몇 시간 자야 되는, 몇 시에 자야 되는 사람인가. 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이걸 저랑 같이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인 유한욱 원장이라고 있는데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요. 그 유한욱 원장이 정신과 전문의 유한욱 원장이 야, 김 교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잠을 정의하더라. 자기 잠에 대한 정의가 생기더래요. 근데 자기 잠을 정의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유 원장?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 잠을 자더라는 거야. 내 잠을 잔대요. 굉장히 많은 자기의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그렇게 잠을 자기 힘들다고 하는 분이 저는요 11시에 자서 8시간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말을 하게 되니까 정말 10시 반이 되니까 이부자리를 피고 있더래요. 근데 그 1시간 전부터 물을 덜 마시더래요. 왜? 가면 소변 보면 안 되니까. 너무 자주. 소변 보고 싶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8시간 동안 잠을 자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은 경우 잠도 그렇습니다. 나는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스스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타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자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을 내 잠을 스스로 정의 내린다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은 자기 잠을 실제로 자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변화가 뭘까요? 그게 바로 좋은 성품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약간 정리되지 않은 듯한 단점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요, 약간 꽁한 말투를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잘 자는 사람은 그 단점을 잘 관리하고요. 그리고 자기 장점에 자기 성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잘 못 자는 사람, 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이 가진 장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점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 성격의 단점은 잘 관리하고 성격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점을 위주로 그것도 불쑥불쑥 통제되지 않은 그런 잘 조절되지 않은 측면들을 보여주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성숙한 삶이라고 하죠. 성숙한 삶과 미성숙한 삶은 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노력, 의지, 그리고 다양한 수련들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가장 분명한 건 내 잠을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잘 수 있는 사람. 왜 우리는 수많은 위인들이 그 사람이 몇 시간 잤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나는 몇 시에 자서 몇 시간을 자야 가장 다음 날이 베스트야. 다음 날 최적이고 가장 사회로도 기여할 수 있고 나의 자신도 잘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가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잘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밑바탕을 그려보는 오늘을 첫날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의 기분과 말과 행동을 평가하시고 그 옆에 몇 시간 잤고 언제 잤나를 한번 적어보는 이 10초짜리 투자로 한번 이걸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작은 부탁 하나를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